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교환. 제가 자란 시골은 참 폐쇄적이고 인간관계도 아주 음침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전학을 3번이나 다녀서 총 4곳의 초등학교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전부 다 깡촌에 있는 학교들이었습니다.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곳은 예사였고 낡은 목조 건물이나 분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은 나가야 해서 가끔 찾아오는 이동식 트럭 장터가 전부였는데 그것도 학교가 있는 중심가에만 겨우 들어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밭과 산뿐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소멸 위기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은 전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 낯선 사람이 오면 저건 누구래?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외지인에게는 경계심이 엄청나서 좀처럼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죠. 저에게 시골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한번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동료의식이 워낙 강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앞장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은 동네 노인분들께 여쭤보는 게 최고였고 표고버섯 원목을 만들거나 집신을 꼬는 체험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놀만한 곳이라고는 논이나 산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이 워낙 귀하다 보니 나이 상관없이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놀았습니다. 모험놀이를 하거나 진달래꽃 꿀을 빨아먹고 산딸기를 따먹으며 신사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은 꽤 즐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시골 마을로만 골라서 전학을 다녔냐 하면 제 아버지가 시골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파출소는 경찰관의 주거 공간이 함께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24시간 근무를 서는 형태였습니다. 시골은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 보니 경찰관이 아예 상주하면서 주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24시간 근무라는 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찰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주민이 찾아오면 경찰 출신이었던 제 어머니가 대신 민원을 응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경찰 부부가 흔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귀하게 불려다녔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시절 내내 이 파출소 관사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사건 사고가 참 드문 편입니다. 인구 자체가 적으니 발생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시골 특유의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술자리에서 큰 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칼부림이 나서 아버지가 급하게 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술이 깨서 괜찮다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니가 본청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경찰관 나으리는 신경 끄시오 라며 아버지를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칼부림을 일으킨 사람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뭐 대충 그런 식의 동네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평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로 외지인이 엮인 사건, 예를 들면 서리꾼을 잡거나 산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때 활약하셨습니다. 그 외에 평온한 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본청에 보고하러 가는 것 말고는 어린이집에서 키울 토끼를 잡으러 다니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안부를 묻는 등 정말 마을의 머슴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 경찰관 가족의 위치는 참 미묘하고 복잡했습니다. 그 무렵 시골 중에는 산을 깎아 만든 네모 반듯한 전원주택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새로 이사온 외지인과 터줏대감 같은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었습니다. 부모들끼리 싸우니 아이들도 새 동네 애들이랑 놀지 마라, 시골뜨기들이랑 놀지 마라 하는 이상한 규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양쪽 모두와 소통해야 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은 그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부터는 선 넘지 마라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터줏대감 원주민들이 심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칼부림 사건처럼 마을의 깊숙한 속사정 속에서 아버지는 결코 포함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3년이면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절대 선 안쪽은 보여주지 않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그 폐쇄적이고 낡은 풍습에 얽매여 있던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또다시 어느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눈이 닿는 곳마다 논밭뿐인 그야말로 진짜 깡촌이었습니다. 전교생을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됐고 제가 들어간 반은 한 학년에 딱 하나뿐인 20명짜리 학급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벌써 네 번째 학교였습니다. 이미 전학의 달인이 되었던 저는 교단에서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맨 뒷자리에 빈 책상으로 가 앉자마자 옆자리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 땡땡이라고 해. 잘 부탁해. 말을 건네고 나서야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유독 크고 눈이 떠 있는 건지 감은 건지 모를 정도로 가느다란 실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은 분홍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때가 꼬질꼬질 묻어서 거무스름한 잿빛 분홍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지는 다 늘어난 검은색 체육복 바지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몸이 조금 불편한 아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주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해. 겪어보니 행동과 말이 조금 느릴 뿐 수업을 따라올 정도의 지능은 있는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외에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서 항상 싱글벙글 웃는 것처럼 보였고 조금 굼뜨긴 해도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옆자리 짝꿍인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이 아이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전학을 오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반 여자아이들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반 전체 여자아이가 딱 10명이었으니 A를 제외한 모든 여자아이가 저를 둘러싼 셈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텃세인가? 하고 내심 긴장하며 서 있는데 대장 노릇을 하던 B라는 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A랑 너무 가까이 친해지 않는 게 좋아. A를 따돌리려는 건가 싶었지만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어깨를 잘게 떨며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B는 자기 부모님에게 A와 엮이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푹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세기에 무슨 저주 타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A의 저주라며 증거를 댔지만 들어보니 A랑 말한 날에 넘어져서 까졌다? 같은 억지스러운 핑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반 아이들이 왜 아무도 A와 말을 섞지 않는지 확실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며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골 풍습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알겠어, 조심할게 하고 대충 둘러댄 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차피 제 짝꿍은 A였고 짝을 지어 활동할 때는 늘 A와 둘러 앉아야 했기에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은 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여자애들이 하나둘씩 A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유인물을 건네주는 정도의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이전까지는 벌레 보듯 피하던 애들이라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마 제가 멀쩡한 걸 보고 안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외지인인 제가 들어와 낡은 미신을 깨부순 것 같아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동네 아이들과 논둑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A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A의 집은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 먼 곳에 있어서 매일 걸어서 1시간씩 등교를 하던 터라 학교 근처인 우리 집 동네에서 주말에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A는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웃으며 자기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네 아이들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니 으스스한 한기가 감도는 것처럼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마 아직도 저주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A를 따라 나섰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으름 덩굴 열매나 무화과를 따먹으며 가다 보니 어느새 배가 빵빵해질 때쯤 산속에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A의 집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집이라기보다 농기구를 넣어두는 허름한 창고 같았습니다. 회색 양철판을 이어붙여 만든 낡은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돗자리방 하나와 간이 부엌이 전부인 아주 썰렁한 구조였습니다. A는 여기서 맨날 혼자 논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민가도 없는데 대체 뭐라고 노나 싶어 물어보니 아주 유치한 영유아용 그림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외엔 장난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지루해진 저는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그날 A의 안내를 받으며 산속을 헤매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가 간절하게 붙잡았지만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동네에서 또 A를 만났습니다. 다시 A 집으로 놀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지난번엔 없던 곰 인형과 이쁜 바비 인형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인형 놀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집에 가려 하자 A가 또 저를 붙잡았지만 역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 일요일에도 A를 따라 산속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방 안에 부루마블 같은 보드게임과 보석 십자수 세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즐긴 뒤 가려는 저를 붙잡는 A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A를 만났습니다. 또 자기 집에 가자고 했지만 매주 가다 보니 좀 질리기도 했고 1시간 동안 산을 타는 게 귀찮았던 저는 그냥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제가 간식을 먹으러 들어가자 A도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학교에 가자마자 A가 수줍게 웃으며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가질래? 고급스러운 꽃무늬 레이스가 달린 홀로그램 스티커였습니다.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는 스티커 교환이 엄청난 유행이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예쁜 스티커를 사서 친구들끼리 마음에 드는 조각을 조금씩 잘라 바꾸며 종류를 늘리는 놀이였습니다. 용돈이 적은 초등학생들에게는 나름 진지한 거래였습니다. 그동안 A는 스티커 교환에 끼지 못했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에 A의 집에 갈 때마다 새 장난감이 늘어나 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A가 준 스티커는 딱 봐도 아주 비싸 보이는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넙죽 받기만 하기에 미안했던 저는 제 필통에서 가장 아끼던 아기자기한 캐릭터 스티커를 꺼내 A에게 건넸습니다. 자, 그럼 이건 내 선물. 우리 교환한 거다. 제 말을 들은 A는 순간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는 스티커를 얻었다는 만족감에 취해 그 기묘한 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A의 행색이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공책은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만화 캐릭터 제품으로 바뀌었고 옷은 하얗고 레이스가 달린 예쁜 블라우스에 샤랄라한 스커트를 입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질꼬질하던 잿빛 분홍색 티셔츠는 더 이상 입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는 A를 보며 반 아이들의 시선이 고와지지 않았던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철없던 저는 워낙 남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겨울 초입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반장이나 다름없던 B가 제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전학을 왔을 때는 몰랐는데 B의 아버지는 학교 육성회장에다가 이 지역 일대의 논밭과 농가를 전부 쥐고 흔드는 옛날로 치면 대지주 집안의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B 자신도 얼굴이 예쁘고 리더십이 있어서 여자애들의 중심축이었습니다. B는 제 책상 위에 붙어있던 반짝이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우와, 이 스티커 진짜 예쁘다. 어디서 났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A가 준 거야. 그 순간 B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면서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데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급격히 일그러지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B는 A가 줬다고? 라고 중얼거리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A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A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필통을 낚아챘습니다. A의 필통은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가사 시간에 직접 만든 허술한 부직포 주머니였는데 그날 가지고 온 것은 연필깎이가 내장된 최신식 비밀번호 필통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죠. 이거 이제 내 거야.
B는 심술궂게 소리치며 자기 물이 애들이 있는 곳으로 쌩하니 달려가 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야, 너 뭐하는? 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A를 보며 외쳤습니다. 선생님한테 당장 말씀드리자. 저건 도둑질이잖아. 하지만 A는 뺏긴 필통 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며 제가 A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려는 순간 A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저 비싼 걸 빼앗겼는데. 제 다그침에 A는 그 가는 눈을 더욱 가늘게 접으며 쌩긋 웃었습니다. 그 대신 그 대가로 을 가져오면 되니까. 마지막 단어는 웅얼거리는 소리 같아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다시 되물으려던 순간 수업 시작종이 울리며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분한 마음을 삭히며 자리로 돌아갔고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로 달려가 전부 일러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B의 자리에서 이상한 숨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B가 책상과 함께 바닥으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지를 기괴하게 비틀며 온몸을 사정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을 무는 발작이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뒤집혀졌고 선생님이 하얗게 질려 구급차를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B를 둘러싸고 울부짖는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슬롯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서 제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옆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A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실려나가는 B를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B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버렸고 담임 선생님도 동승했습니다. 그날 남은 수업은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 자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방과 후 저는 교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모를 담임 선생님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묘한 압박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 깊숙한 곳의 응접실 소파에는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B의 부모님까지 붉어진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정적을 깨고 소리를 지른 건 B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이 기집애는 멀쩡한 거야? 우리 B가 2년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단 말이야. 이성을 잃은 B의 어머니가 저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몸을 일으키자 B의 아버지가 억지로 아내를 소파에 앉히며 진정시켰습니다. 영분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저는 차렷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어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A한테 뭐 받은 물건이 있니? 친절한 척 하려는 목소리였지만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티커 받았어요. 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동시에 흡!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도 안 돼. A한테 받았는데 왜? 이 애는 왜 무사한 거지? 사방에서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 아이들이 들었던 A의 저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한심한 어른들은 지금 B의 발작이 정말로 그 저주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오기가 생겼고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A랑 스티커를 서로 교환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B처럼 억지로 필통을 빼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른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교환이었기 때문에? B의 어머니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B의 아버지가 핏대를 세우며 제 멱살을 잡으려는 듯 들이닥쳤습니다. 그럼 내년이 우리 B한테 그걸 미리 말해주었어야지 이 망할려나. B의 아버지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교장과 교감, 대성통곡을 하는 어머니까지 교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저희 아버지가 교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다급히 파출소로 연락을 취했던 모양입니다. 공권력을 쥐인 아버지가 나타나자 미쳐 날뛰던 어른들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B의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쳇, 하필 경찰날이 딸년이었군. 그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겨우 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고
집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집에 내려두고 다시 학교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고성이 오가는 대화를 나누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조차 그들이 왜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분노하는지 본질적인 이유는 듣지 못한 채 찜찜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B의 아버지가 앙심을 품고 제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당장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니 이번 기회에 아예 큰 도시로 나가 자리를 잡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튿날 바로 머나먼 친할머니 댁으로 먼저 대피하듯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관사에 나와 멀리 떨어진 시내에 월세를 얻어 출근을 하셨습니다. 원래 시골 경찰은 정기 이동 시즌이 아니면 움직이기 힘들지만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특별 인사명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비가 쓰러진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 가지 않고 관사 안에서 짐을 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기괴한 사건의 진실을 모른 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몰래 관사를 빠져나와 예전 A와 함께 올랐던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이었기에 B의 아버지나 다른 마을 어른들과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터덜터덜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 저 멀리 계단식 눈에서 흙을 일구고 계시던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가냐? 인상이 인자해 보이던 분이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산 위에 사는 제 친구 A네 집에 가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괭이를 내팽개치고 다급하게 제 앞으로 뛰어 내려오셨습니다. 이 녀석아,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살긴 누가 산다고 그러냐? 너 지금 귀신에 홀린 게냐? 황당해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박했습니다. 진짜 살아요. 양철로 된 조그만 집이요. 저 거기서 몇 번이나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경찰관님 댁 딸내미구나. 대낮에 애가 돌아다니다 싶었다 보아하니 아직 마을 일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비네 집 눈에 띄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우리 노인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 가는데 손 대면 천벌받는다고 비아비를 겨우 뜯어말려 놓은 거란 말이다. 네 아비가 평소에 주민들한테 잘하긴 했지. 어서 가거라. 내가 이 마을을 떠나는 조건으로 다 합의가 된 거란다. 할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궁금한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A는요? A는 무사한가요? A라니. 비네 집안도 그 아이한테는 손을 못 댄다. 절대로. 할아버지는 무언가 거대한 규칙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피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비의 집이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혀를 찼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만. 숨만 붙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매달리듯 묻자 할아버지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엮기도 말아라. 이번엔 그저 네 녀석 운이 억세게 좋은 것뿐이니까 그 사실에 감사하며 평생 잊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떠밀어 산 아래로 내려보내려 하셨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B가 그랬단 말이에요. A랑 엮이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진짜 저주 때문이에요? 제 외침에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주라니. 요즘 것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와전됐나 보구나. 아니다. 원래는 그런 더러운 미신 같은 게 아니란다. 그것은. 할아버지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무겁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하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저를 쫓아내는 듯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너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나 같은 노인네도 온전치 못하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에 서린 공포가 진짜라는 걸 직감한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산길을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거진 숲을 사이 새길에서 부스스한 소리와 함께 A가 튀어나왔습니다. A야!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A야, 너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나 부모님이랑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 마을이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난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급하게 말을 쏟아내던 저는 문득 A의 상태가 기괴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A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발끝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피부에 소름이 돋으며 온몸의 세포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야, 왜 그래? 나 안 볼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어깨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없어.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고개를 숙여 귀를 가져다 대자 A가 쓱 고개를 쳐들며 제 얼굴 코앞까지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 항상 실눈처럼 가늘게 감겨있던 A의 눈이 그 순간 번쩍 뜨여 있었습니다. 그 두 눈 속에는 흰자위가 없었습니다. 생끝이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는 그 얼굴은 제가 알던 느림보 짝꿍 A가 아니라 인간 가죽을 쓴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있는 사이 A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 기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A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저희 가족은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기괴한 시골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도 그날의 사건은 철저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명절날 모여 나누는 즐거운 추억담 속에는 항상 그 마을의 기억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기괴했던 경험도 점차 머릿속에서 흐리채져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건 며칠 전 옷장의 깊은 곳에 있던 초등학생 시절 공책을 정리하다가 그 속에 끼워져 있던 화려한 홀로그램 스티커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이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산속 외딴 양철집에서 늘 혼자 지내던 A. 갈 때마다 늘어지게 쌓여가던 값비싼 새 장난감들. 그러고 보니 저는 전화가 와서 떠날 때까지 A의 부모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풍문으로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A의 옷과 학용품이 점점 새 것으로 변해갈 때마다 마을의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어째서 물건을 그냥 빼앗아간 B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제가 아끼는 스티커와 교환한 저는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을 어른들이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A에게 손끝 하나 대기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삿짐을 싸던 날밤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시며 씁쓸하게 내뱉으셨던 그 한마디를 떠올리곤 합니다. 세상에는 말이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법이란다. 마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A가 좀 산신 같은, 신령 같은 그런 그 정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공양을 하고 보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좀 그런 걸 안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재밌는 이야기였어요.